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충분 근거율과 무관하게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책은 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권은 칸트 철학의 연장선상에서 세계는 나의 표상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객관 세계로 인식하는 것은 주관을 통한 객관이라는 것입니다. 2권은 세계는 의지인데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의지가 객관화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념은 의지가 단계적으로 객관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플라톤의 이데아와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이념은 살아있고 발전하며 자기 속에 채워져 있지 않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생식력을 갖춘 유기체의 개념입니다. 근거율은 이념에 대해서는 의미를 갖지 못하며 이념은 주관 자체의 인식 영역의 밖에서도 존재합니다. 이념이 인식의 대상이 되려면 인식 주관이 개별성을 중지함으로써만 가능한데 이것이 바로 예술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3권은 예술에 대한 내용으로 예술은 근거율과 무관하게 직접적이고 적절한 사물 자체인 이념을 고찰하는 방식으로서 미학적 관조라고도 합니다. 4권은 삶의 기본 속성인 고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삶의 의지를 긍정하는 방식은 이기적으로 그 대표적인 예는 생식입니다. 삶의 의지를 부정하는 방식은 이기성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타적이며 연민이나 순수한 사랑에 해당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살은 삶의 의지를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물에 나타나는 이념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객관화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의 인간의 삶이 고요한 쪽에 가깝다면 비극, 서사시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이념은 보다 격렬한 형태로 객관화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보다 큰 존재 앞에서 압도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개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잠시나마 정신줄을 놓고 그저 숭고한 고향감만 느끼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충분 근거율과 무관하게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으로서 개체성을 넘어서서 순수한 인식 주관인 참나에 의한 인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초월적 인식을 저번에 얘기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충분 근거율을 내려놓음으로써 가능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언어 영역에서의 충분 근거율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적 형식을 깨는 화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이제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에 추가해서 세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은 예술은 원래부터 충분 근거율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술을 통해서도 초월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연뿐 아니라 건축물을 포함한 예술의 각 방면에서 이러한 미적 관조의 인식이 가능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예술적 천재들은 자연이 나타내려고 애쓰는 의지를 파악하고 자연이 더듬거리며 말하는 것을 순수하게 표현해낸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종묘가 대표적인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묘는 건축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건축 유형으로 간결함과 단순함으로 장엄함과 신성함을 너무나 잘 표현해내었다고 생각됩니다. 종묘는 1차적으로 길이에서 압도감을 줍니다.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길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이미 공간적인 인식의 영역을 초월해버리게 만듭니다. 또한 종묘는 조선의 왕과 왕비들의 신의를 모시고 제례를 올리는 곳이기 때문에 수백 년의 연속된 시간이 하나의 시공간에 함께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마저 초월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객관이란 개별적 사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 드러나려고 하는 이념, 즉 특정한 단계에서 의지의 적절한 객관성입니다. 그리고 만약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한 방식으로 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개별적 사물 너머에 있는 이념을 읽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책에서는 한 예로서 우리가 나무 한 그루를 미적으로 본다면, 다시 말해서 그것의 이념으로 고찰한다면 그것이 어떤 나무이고
누가 보는가를 떠나서 근거율과 개별적 사물과 인식하는 개체가 사라지고 이념과 순수한 인식 주관, 즉 참나밖에 남지 않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개별성을 포기하고 대상의 순수한 거울인 순수한 인식 주관이 되면 대상이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나의 심금을 울리는 가장 내적인 본질이자 표상들의 변치 않는 원형이 되는 이념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음악은 의지 자체의 모사로서 다른 모든 예술과는 달리 세계 속에 있는 존재의 어떤 이념을 모사하거나 재현한 것이 아니며 다른 예술은 그림자에 관해 말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음악은 본질에 대해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음악의 내적 의미는 미적인 것이고 음악의 외적 의미는 수학적인 비례와 관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옥타브는 주파수가 2배 차이 나는 두 사이의 음정으로 우리는 이것을 도레미파솔라시도 중 같은 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주역의 수철학도 이와 같은 음악의 원리와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소강전 선생이 환극경세에서 성음 윤려에 대해서 저술한 것과 한글 창제의 원리 역시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책에서는 단조와 장조의 차이가 주는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이 작품은 우리가 반짝반짝 작은 별로 알고 있는 음악을 12가지로 변주한 것인데 여기서 6번과 8번을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단조와 장조의 차이를 확연히 아실 수 있습니다. 장조는 양이고 단조는 음으로써 음악 이외에 가사라든지 다른 어떤 형식도 매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에서 감정을 직접적으로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음악은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모든 현상의 내면적인 본질인 의지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입시 위주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 과정에서 지적인 부분에 너무 치중하여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숭고함과 아름다움 같은 미적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은 우리를 순수한 인식 주관인 참나로 이끄는 가장 보편적인 방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것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